안녕하십니까, 태백산적입니다. 이덕일작 여인열전. 소연 세자빈 강씨. 조선 무역 상사의 경제인, 국제경영 개척자. 장막 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1637년 인조 15년 1월 30일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날 중 하나입니다. 이날 병자 호라를 맞아 남한산성에서 농성하던 인조는 항복을 결심하고 신화를 뜻하는 푸른 냠력의를 입고 성몽을 나서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송파구. 그 뒤를 소현세자가 따랐습니다. 산성을 내려온 인조는 제이님을 나타나기 위해 가시 박힌 자리를 펴고 앉아 대제했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는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인도에 따라 청태종이 황제를 나타내는 황옥을 펼치고 앉아 있는 곳으로 나아가 3번 자라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309고 두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훗날 삼전도의 치옥이라고 불리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삼전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소현세자 빈 강씨는 12월 14일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는 바람에 이곳에 잡혀와 있었습니다. 인조 실록 15년 1월 30일 용골대가 한의 말이라며 세자빈과 대군 부인에게 나와 절하도록 청하였으므로 보는 자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은 나인이 대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 황제의 명령이라며 절할 것을 요구하자 세자빈 강씨가 기지를 발휘해 궁녀를 대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조약식이 끝나고 인조가 돌아가려 하는데 청에서는 세자빈 강씨를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와 복림, 인평 두 대군과 그 부인도 모두 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전도 조약에는 세자와 왕자들의 청나라 인질 입경 조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인조는 청 진영을 떠나기 전 강빈 며느리를 보기 위해 막차에 들렀습니다. 강빈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인조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인 인조 5년 1627년 세자 빈이 된 강씨는 시아버지와 청나라 장막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전도 조약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세자의 볼모 문제였습니다. 적합하는 모두 전사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자를 인질로 줄 수 없다는 주장이고 강화파 역시 세자가 볼모로 가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한 인물은 소현세자 자신이었습니다. 일이 너무도 급박해졌습니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역시 종사를 받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이처럼 스스로 청진영에 나아가기를 자청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소현세자의 운명을 내던진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청이 세자와 대군 이외에도 육경의 아들까지 인질로 요구하자 육경은 판서입니다. 관료들은 서로 판서를 맡지 않으려고 다투었고 실제로 호조 판서 김신국은 내외의 비판을 모른 채 하면서 병을 핑계대고 사직을 청해 이경직이 대신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2월 8일 세자빈 강씨는 소현세자와 함께 눈덮인 만주로 향했습니다. 복림 대군과 대군 부인 장씨도 함께였습니다.
이때 인조는 지금의 경기도 고향의 창릉, 예정과 계비 안순 왕의 능 서쪽까지 거동해 전송하며 소현세자에게 힘쓰도록 하라,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탄 소현세자와 가마를 탄 세자빈 강씨는 언제 돌아올지는 물론 살아서 돌아올 기약도 할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세자빈 강씨의 나이 27, 세자의 나이 26이었고 시동생 복림대군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말을 타고 심양으로. 세자빈 강씨는 가마 속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북방 산천을 보았습니다. 세자빈의 간택된 후 10년 동안 구중 궁궐 깊은 곳이 세상의 전부로 알던 강씨였습니다. 왕비가 되더라도 평생 골박 구경을 못하는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명분은 모든 백성의 공모가 된다는 것이었으나 몸은 감옥 아닌 감옥, 대궐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인질은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해준 것입니다. 강씨 일행이 압록강과 만주벌판을 지나 심장에 도착한 때는 4월로 만주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수도 심양성에 들어갈 때 청나라는 가마 대신 말을 탈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제가 있는 곳에서는 제왕의 부인도 가마를 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함께 간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간장했으나 인질 신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막막한 표정으로 말을 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세자빈 강씨는 자신이 전혀 새로운 세상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실 여인 중 최초로 말을 타고 심양에 들어간 그는 이곳에서는 여자가 말을 타는 것이 그리 망측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민족의 풍습이라 할지라도 세자빈 강씨는 말을 탄 자신의 가슴에 일종의 해방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강씨 내외의 숙소는 심양 궁궐 근처의 심양관, 현재 심양시 아동 도서관 자리였습니다. 관소라도 불렸던 심양관은 사실상 주청 조선 대사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직접 상대하기를 꺼리는 인조를 대신해 많은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청나라의 파병 요구에 응하고 반청 활동을 하다 끌려와 재판받는 김사원 같은 반청 인사들을 보호하는 것도 큰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심양관 생활을 저주하며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심양관 생활에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소현세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심양관에 오기 전까지는 세자와 그리 원만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는 원래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조가 처음 세자빈 간택령을 내렸을 때는 제위 3년 1625년이었습니다. 이때 세간에도 포함되었던 인물은 윤의립의 딸 윤씨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윤의립이 난민이라는 이유로 집권 서인들이 반대하면서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전국 운용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왕비는 반드시 서인 집안에서 내겠다는 국헌 물실의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윤의립의 형인 윤경립의 서자 윤인발이 이괄과 함께 영모하다 죽었다는 명분으로 국헌을 반대했는데 윤씨 소녀는 끝내 간택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야사에는 소현세자가 윤씨 소녀를 한번 보고 마음에 들어 했으나 파혼되자 방황을 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윤씨 소녀는 파혼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비록 호혼한다고 하더라도 세자빈으로 상간택까지 갔던 여성을 취할 사대부는 없었으므로 평생 수절 아닌 수절을 해야 했기에 자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지나 승지 강석기의 딸이었던 강씨 소녀가 세자빈에 간택된 것이니 세자와 사이가 오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세자가 세자빈 강씨보다는 세자궁에 소속된 종이품 양제기희라는 여인을 더 가까이 한다는 말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기희는 세자궁 소속이 아니라 인조의 후궁 윤서원으로 인조 10년 왕비 한씨를 저주하다가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세자빈 강씨 진가는 심양관에서 나타났습니다. 인질생활을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만 보내지 않았던 세자빈 강씨를 소현세자는 깊이 신뢰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심양관 생활을 자신과 조선 운명의 정기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정치적 일들에 몰두하는 동안 세자빈 강씨는 심양관의 경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심양관에 정착한 조선인 일행은 192명이었는데 이 대식구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심양관 앞에 매일같이 와서 울부짖는 조선인 남녀 포로들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당시 심양의 남탑 거리에는 조선인 포로를 매매하는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돈이 있으면 이들을 속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렵의 사정을 적은 심양 장계 인조 15년 5월조는 속한가는 수백 또는 수천 양이나 되어 희망을 잃고 울부짖는 백성들이 도로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조의 사령 신성회가 그의 아들 신효용을 노예시장에서 환속한 가격이 은 45냥이었습니다. 결국 45냥이 있으면 불쌍한 조선 백성을 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제 무역에 나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세자빈 강씨는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인조 17년에 심양의 파랑이 은밀히 은자 500냥을 보내 면포, 표병가죽, 수달피, 꿀 등을 무역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청나라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씨는 청나라 지배층의 두둑한 지갑을 조선의 질 좋은 물품과 연결시키면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면포, 표범가죽뿐만 아니라 종이, 개화 등의 약재와 생강 등도 좋은 무역품이었으며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이런 무역을 통해 심양관이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가 무역을 통해 경제의 눈을 뜨던 인조 제2 19년 1641년 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청나라에서 농사짓기를 권유해온 것입니다. 심양관의 신하들은 청나라의 농사 권유를 극력 반대했습니다. 농사는 정착을 의미하므로 영원히 조선에 돌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인질신세의 청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청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세자빈 강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자빈 강씨에게는 청의 농사 권유도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유목민족의 땅에서 농경민족이 우수한 농법으로 농경을 한다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나라는 야리강 동남 왕부촌과 노가촌 두 곳에 각각 150일 가리와 사하보 근처의 150일 가리, 사흘고 근처 중 150일 가리를 농토로 제공했습니다. 하루가리는 장정 한 명이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의 농토를 말하는데 모두 600일 가리였으니 작은 면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심양강에 따라온 인물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벼슬아치와 그 자제들 아니면은 내관들이었고 노비들은 심양관 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한인 노예들과 소를 사서 농사 짓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당시 한인 노예들은 25에서 30냥이었고 소는 15냥에서 18냥에 거래되었습니다. 한인 노예들을 이용한 농사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진족과는 달리 한족은 농경 민족이었으므로 농사에 대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적을 기록한 심양 장계에 따르면 인조 20년에 농사로 거둔 곡식은 3,319석이었는데 이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빈 강씨 목적이 단지 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남탑 거리에서 매매되던 조선 노예들의 참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심양관 앞을 가득 메우며 도움을 호소하는 조선인들의 통곡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빈은 점차 한인 농구들을 노예시장에서 속한 조선인 농군으로 바꾸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정렬에 잡혀간 사람들을 국가의 비용으로 배상하고 데려오는 것을 공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조 21년 9월에는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다가 잡혀 사형 위기에 몰린 강계 사람 36명을 농꾼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겨우 살아난 조선인 농꾼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덕에 수확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네 곳의 농토에서 경작한 수확물은 단지 심양관의 식량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족인 만주족은 원래 농사에는 서툰 데다 당시 청나라는 전쟁 중이라 식량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강씨는 조선의 농법이 가미된 농산물을 만주족 귀족들에게 팔았는데 이는 큰 인기를 끌면서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습니다. 무역만 하던 단일 체제에서 생산과 무역을 겸하는 복합 체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인조 22년에는 25일 가리 채소밭에서 한량받아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세자빈 강씨의 이런 경영 수완 덕에 인질생활 초기 울며 호소하는 조선인들로 가득 찼던 심양관 앞거리는 무역하는 인파로 북적거렸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이처럼 인질생활에 좌절하기보다는 대규모 영농과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경영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천주교와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개방주의자로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들 부부는 귀국해서 조선의 임금과 왕비가 된다면 조선은 변화할 것입니다. 인조의 의심. 그러나 인조는 이런 세자빈 강씨와 세자를 의심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가 자신을 패하고 소현 세자를 세울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인조는 나아가 세자빈 강씨가 심양관을 경영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인조실록 23년 6월 21조는 인조의 이런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학, 고운 빨간 빛깔의 흙을 발라서 단장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 두고는 그것을 신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 심양관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상이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세자빈 강씨는 심양에서 조선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보았고 그 길을 개척했습니다. 명분이 아니라 실용이었고 경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방면할 수 있었던 힘은 농경과 무역을 통해 얻은 재화였습니다. 그러나 세자빈 강씨의 이런 생각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강빈의 실용 노선을 청나라에 굴복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인조의 증오와 화살은 세자빈 강씨에게 향해졌습니다.
인조 21년 1643년 6월 세자민 강씨의 부친 용중 주부사 강석기가 사망했을 때의 사건은 그 적나라한 표출이었습니다. 세자 내외가 왕곡을 위해 기국을 요청하자 청나라는 대신 원손 석찰과 다른 아들들을 인질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인조 22년 1월 초하루 세자 내외는 자신들 대신 볼모로 들어온 원손과 다른 아들들을 봉황성에서 눈물로 상봉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수천리의 길을 달려온 며느리의 왕곡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시부의 가혹한 조치에 상공이 모두 세자빈이 돌아갈 길은 임박했는데 어버이를 살펴보았다는 말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라며 세자빈 강씨의 왕곡을 허락해달라고 청했으나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상공은 거듭 청했으나 며느리 세자빈 강씨에 대한 인조의 증오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서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씨는 왕곡은커녕 와병 중인 모친도 만나보지 못한 채 인조 22년 2월 심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조는 이때 황간 김언겸을 동행하도록 명령했는데 그는 인조가 소현세자 부부를 감시하기 위해 달려보낸 간자였습니다. 멀리 심양에서 잠시 귀국한 며느리 왕곡을 못하게 한 인조의 가혹한 조치는 효의 나라 조선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소현세자 부부를 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조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강씨 일가의 거듭된 비극. 이 사건 2년 후 청나라는 북경을 점령하고 전 중국을 손에 넣자 이듬해 세자 내외의 영구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무려 9년간의 인질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이때 심양관에는 4,700석의 곡식이 남아 있었다 하니 세자빈 강씨의 경영 수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경영 수완으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려고 결심했으나 세자가 귀국 2달 만에 독살당함으로써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선은 부자 상속이 불가능할 경우 조선 상속이 국법이었으나 윤조는 이를 어기고 원손 석철을 폐립시킨 후 세자의 동생 복림대군을 후사로 결정했습니다. 복림대군 효종.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칼날은 세자빈 강씨를 향했습니다. 원손이 폐립된 지 약 2달 후인 인조 23년 8월 말 궁중에서 자작극 혐의가 농후한 저주 사건이 발생하자 인조는 원손의 보모, 세상궁 등 두 궁녀를 심하게 고문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조는 다시 세자빈 강씨 궁녀 둘을 저주 사건에 연루시켰으나 두 궁녀 역시 세자빈 강씨를 끌어들이기를 거부하고 내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인조 24년 정월에 인조에게 올린 전복 구이에 독이 든 역시 자작극 혐의가 농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후원 별당에 감금하고 그 공인들을 내사옥에 하옥해 공문했습니다. 인조는 이미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라고 언명하여 세자빈 강씨의 수적을 완전히 묶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자빈 강씨가 어선에 독을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 궁녀 정열과 유덕이 하옥되어 압설과 낙형,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 심한 고문을 받았으나 그들도 조작된 시나리오를 승인하기 거부하고 고문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때 인조가 내린 비만기는 저주 사건과 독약 사건의 범인이 인조 자신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 미리 홍금 적의를 만들어 놓고 내전의 칭호를 외람되이 사용하였다.
지난해 가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와서 분한 마음 때문에 시끄럽게 성내는가 하면은 사람을 보내 문외하는 예까지 패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이런 짓도 하는데 어떤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것으로 미뤄 헤아려 본다면은 흉한 물건을 반호와 저주하고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난신 적자가 어느 시대나 없었겠냐마는 그 흉악범이 이 역적처럼 극심한 자가 없었다. 군부를 해치고자 하는 자는 천지에서 하루도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없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부미에 처리하게 하라. 그러나 세자빈 강씨는 무죄라고 생각한 신하들은 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병조 판서를 궁중에 머무르게 하고 포도 대장에게 궁궐을 엄중하게 경비하도록 하여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대산 홍무적이 세자빈 강씨를 폐위시킬 수는 있으나 결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강변을 죽이고자 하신다면 먼저 신을 죽인 다음에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반대하는 등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제위 24년 3월 세자빈 강씨를 패출해 진정으로 쫓아냈습니다. 인조실록은 강변이 덕계가 있는 검은 가마에 실려 선인문을 나갔는데 길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섰고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인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당일로 사약을 내려 세자빈 강씨를 죽였습니다. 당시 사관이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정도로 무고한 죽음이었습니다. 인조의 저주는 세자빈 강씨의 죽음으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자빈 강씨를 죽인 후 인조는 이전의 저주 사건을 재심했습니다. 죽음으로 세자빈 강씨를 지켰던 궁녀들이었으나 희망을 잃은 그들은 고문자의 의도에 굴복해 세자빈 강씨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인조는 자신의 안사돈이었던 세자빈 강씨의 어머니와 두 오라비 강문성과 강문명도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변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유배해 보냈습니다. 소현세자의 뒤를 이어 조선의 임금이 되어야 했던 석철은 인조 25년 7월 12세의 어린 나이로 제수가 되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관은 인조의 이런 처사를 개탄하는 글을 인조실록에 덧붙였습니다. 지금 석철 등이 국법으로 따지면 연자 되어야 하나 조그만 어린 아이가 무슨 아는 것이 있겠는가. 그를 독한 안개와 풍토병이 있는 큰 바다 외로운 성 가운데 버려두었다가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 죽기라도 하면 소현세자의 영혼이 깜깜한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지 않겠는가. 석철은 과연 다음해 9월 제주도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조는 석천의 이른 데가 매우 놀랍고 슬프게 여기고 있다고 말해 슬픔을 가장했으나 이 날짜의 사관은 인조를 직접 비난하고 있습니다. 석철이 역강 세자빈 강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성상의 손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지친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풍토병 있는 제주도에 기양 보내 결국 죽게 하였으니 그 유고를 아버지의 묘 곁에다 장사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슬플 뿐이다. 인조실록은 석철의 죽음을 풍토병 때문이라고 기록했으나 이 또한 독살 혐의가 분분하다. 당시 인조가 석철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자 청나라의 용골대가 석철을 데려다 기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철이 장성한 후 자신을 폐위시키고 석철을 세울 것을 의심한 인조가 석철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석철이 독살이 아닌 풍토병을 죽었다 해도 이는 어린 손자를 사지로 몰아넣은 인조에 의한 타살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성린도 석 달 후 형을 따라 세상을 떠났는데 내외의
비난을 의식한 인조는 보양을 잘못한 탓이라고 하여 나인 옥지를 고문해 죽여버렸습니다. 세자빈 강씨의 억울한 죽음은 이후 선비들이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효정 때 김홍욱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가 장사하기도 했으며 송시열 등이 계속 세자빈 강씨의 억울함을 가라는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축종 44년 1718년 복이 선시되었습니다. 세자 내외의 꿈과 좌절은 그야말로 조선의 꿈과 좌절이었습니다. 조선을 개혁의 나라, 개방의 나라, 실용의 나라로 만들려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세자빈 강씨의 죽음은 시대를 앞서 갔던 실용주의 여성 경영자의 죽음이자 그가 만들려던 개방의 나라, 실용의 나라, 조선의 죽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소현세자와 서양 문명. 심령의 인질생활 7년째 되던 1644년 인조 22년 소현세자의 인질생활은 극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청원의 군왕 다이고는 북경을 점령하는 남정길에 소현세자를 대동했습니다. 명의 마지막 군사력인 오삼계가 항복한 상황에서 청군은 파죽지세로 한 달 만에 북경을 점령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이 중원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청나라 군사와 북경에 입성한 세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시야를 틔워줄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선교사 아담 샬입니다. 북경 동안문 내에 거주하던 아담 샬은 해당박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와 대포를 제작하는 일을 맡아 명나라 신종의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 새로 북경을 점령한 청나라 세조도 이 파란누의 선교사를 계속 등용해 천문대장격인 흠천 감정으로 삼고 대청 시연역을 만들게 했습니다. 세자는 이 벽안의 과학자 겸 선교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현세자에게 아담 샬은 서양의 문명과 천주교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아담 샬에게는 소현세자는 조선에게 천주교를 전할 수 있는 호기였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와 불행한 세자의 남다른 처지가 서로에게 이색적인 감회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지켜봤던 당시 남천주교당의 신부 황비묵은 정교봉포에서 이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순치 원년 청세조의 연호 1644년 조선국왕 인조의 세자는 북경에 볼모로 와서 아담 샬 신부의 명성을 듣고 때때로 남천주당을 찾아와 천문학 등에 대해서 살펴 물었습니다. 샬 신부도 자주 세자 관사를 찾아가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깊이 사귀었습니다. 샬 신부는 거듭 천주교가 정도임을 말을 하였는데 세자도 잠옷 듣기를 좋아하며 자세히 물었습니다. 세자가 기욱하자 샬 신부는 자신이 지은 천문 산학 선교 정도의 서적 여러 가지와 여지구, 지구와 천주상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소현세자는 곧 아담 샬에게 편지를 보내 이를 감사했습니다. 그가 주신 여지구와 과학에 관한 서적은 정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그중 몇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독행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최상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천문학에 관한 책은 귀국하면 곧 간행하여 널리 익히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조선인이 서구 과학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이국 땅에서 상봉하여 형제와 같이 서로 사랑하여 왔으니 하늘이 우리를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인조가 세자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있을 때 세자는 왕조가 교체되는 도시 북경에서 하늘이 이끌어준 만남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오와 감사의 차이가 이후 두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극단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세자가 아담샬과 교류한 때는 서기 1644년, 조선이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개국하기 232년 전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개국한 것은 이보다 211년 후였습니다. 소현사자의 개방적인 이 사고는 그야말로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세자는 아담살이 조선의 천주교가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신부를 대동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답해 아담살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상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중국도 신부가 부족한 형편에서 아담살은 신부 대신에 천주교 신자인 중국인 황관과 궁녀들을 데려가라고 제의했습니다. 이방송, 장삼회, 유중림, 곡풍 등이 중국인 황관들과 궁녀들이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했던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1644년 11월 1일 청의 세조는 북경의 천단에 제사하고 등극을 선포했고 그달 11일 국왕은 용골대를 시켜 북경을 얻기 이전에는 우리 두 나라와 서로 의심하여 꺼리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대사가 이미 정해졌으니 피차가 서로 신뢰로서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며 영구 귀국을 허용했습니다. 청에서 세자를 귀국시키는 이유는 국왕의 말대로 북경을 얻어 대사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자를 붙잡아 둘 필요성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나 34살의 연보 역강한 나이로 귀국한 소현세자는 불과 2달 만에 학질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독살 시비가 잇따랐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소영의 사가에 드나들던 의관 이형익에게 혐의가 집중되었으나 인조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소현세자가 독살되었다는 증거는 정사인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자에도 나옵니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얼굴이 7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어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시신이 까맣게 변하거나 얼굴이 눈, 코, 입, 귀 등 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독약을 먹은 사람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목격담은 소현사제의 생모 인열 왕후의 서재인 진원군 이세환의 아내가 내척의 자격으로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다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폐쇄의 나라 조선을 개방의 나라로, 명분의 나라 조선을 실용의 나라로 바꾸려던 소현세자의 꿈은 부왕 인조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현세자 빈 강시편이었습니다. 태백산적이었습니다.